작은 서점.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25년을 기념하면서 작은 서점에서도 최고의 책 목록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편집자들과 함께합니다. 21세기 최고의 책. 매주 해외 문학을 소개해주고 계시죠. 엄청난 내공을 더하면서 감출 수 없는 매력으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해외 문학의 불씨를 지펴주고 계신 두 분, 민음사의 유상훈, 김민경 편집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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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더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한 해 너무 고생들 하셨거든요. 두 분 덕분에 진짜 해외 문학에 이렇게 정말 보석 같은 책들이 있구나를 많이 알았어요. 진짜 우리 특히 이제 유상훈 편집자님은 안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정말 오래 알았던 것처럼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 이제 우리 초창기부터 함께해서 정말 가족과 여러분에게 25년은 어떤 해였나요? 네. 이렇게 매번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곤 하지만 연말이면 근데 해가 갈수록 뭔가 특별한 일은 거의 없고 올해도 그냥 마감과 카드값에 쫓기다가 12월이 되어버린 느낌이라 뭔가 이렇게 여행도 딱히 안 가고 진짜 올해는 너무 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올해 유독 바빴어요. 유독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감하시기에 좀 뭔가 이렇게 책 판매량이나 이런 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은 이렇게 책 판매량은 이렇게 항상 약간 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은 붐업이 되면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은 네네. 정말 가끔 뜻밖의 책이 갑자기 터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 팔리거나 어디서 무슨 반응이 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잘 팔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희노애락이 모두 공존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편집자는요? 저도 1월에 짧게 여행 한번 다녀오고는 정말로 일만 해서 그때보다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 두 분의 회사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 저는 올해가 유독 더 바빴다는 느낌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정치판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바쁘셨을까? 그러니까 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책을 소개하는 채널도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가웬일도 많이 한 것 같고 막 조그만한 책 달고 다닐 수 있는 키링책 이런 것도 제가 올해 만들었거든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보고 하느라 진짜 많이 바쁘게 보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왜 대형 서점 가면 그런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들 요즘 많이 팔잖아요. 너무 예뻐서 몇 권 구입해봤는데 저에게 완전 무용지물이더군요. 읽을 수가 없더군요. 내년엔 더 큼직한 책들 좀 많이 좀 편집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식구들이 연말 특집으로 21세기 최고의 책을 우리가 뽑고 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 얘기는 지금 모든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예요.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너무나 이 숙제를 받아들고 사실 저희가 이제 빨리 좀 선정해 주세요. 빨리 어떤 책이에요? 몇 번 막 독촉을 했는데 맞아요. 다들 끝까지 한 번에 대답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지점에서 포인트예요. 21세기라는 것도 너무 무겁고 최고의 책. 최고라는 게 항상 가슴이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번 책들을 선정하셨는지 나름 그 기준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선정 기준.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를 너무 이제 장고를 두다 보면 결국엔 그냥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하자. 그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장 즐거웠던 책으로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은요? 저는 일단 25년이나 흘렀다는 게 21세기 들어서 이게 놀랍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책을 고를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았던 거는 약간 저에게 충격이나 경의를 줬던 책으로 골랐던. 왜냐하면 최고를 고른다는 게 약간 사실 뭐 호불호의 영역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고 물어봤을 때 약간 충격과 경의를 느꼈던 책으로 골랐어요. 그러니까 김민경 편집자님의 키워드는 재미와 흥미, 네. 또 유상훈 편집자님은 충격과 경의. 그래서 이렇게 뽑혔구나. 자, 먼저 유상훈 편집자님의 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한 3권을 꼽아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장고 끝에 여러 가지 책을 물망에 올리고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는 공교롭게도 다 여성 작가의 책이 골라졌고, 네. 예,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약간 좀 해외 문학에서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른 것은 2000년에, 이건 다 원서기준 출간으로 따지자면, 네. 2000년에 출간된 아니 에르노의 사건이라는 작품과, 네. 2009년 힐러리 맨틀의 울프홀, 그 다음에 2016년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제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데, 그 두 후보로 올랐던 책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힐러리 맨틀의 울프홀, 어떤 책이죠? 이 힐러리 맨틀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이긴 한데, 예, 부커상을 2차례나 수상하신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기록을 세우신 분 중 한 명이시고, 일단은 이분이 영국 역사와 관련된 그 대하소설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한국 독자에게는 약간 한국 사극도 우리에겐 좀 익숙하니까 좀 되게 막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약간 해외 역사라 그러면 약간 그 맥락을 모르면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막 제일 재밌는 게 막 장희빈 뭐 숙종시대인 것처럼 영국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헬리 8세 여러 명의 아내를 이혼 많이 했던 왕이죠. 심지어 성공회를 막 이혼하려고 성공회를 만들고 난리를 쳤던 헨리 8세 치세에 있었던 일들을 다룬 일련의 작품을 써냈는데, 그중 첫 번째 작품인 울프홀이라는 작품은 사실 이제 헨리 8세가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려고 이제 교황과 이제 반목을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아내인 엠블린, 사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핑계로 엠블린을 들였는데, 엠블린마저도 이제 사실 딸을 낳죠. 이제 엘리자베스 1세를 낳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력적인 암투가 그 밑에 깔려 있었을 때 가장 불세출에 이제 영웅처럼 등장했던 게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한 토머스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딱 어떤 막 귀족이나 왕족도 아닌데 정말 밑에서부터 국가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그런 인물의 일생을 그 사람의 이제 흥과 망이 막 다가오는 시점을 다룬 작품이라서 인간사의 어떤 덧없음과 무상함, 항상 어떤 역사소설이나 사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그거를 진짜 흥미진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라 필력과 내용이 전부 좋은 작품이라고 꼽았습니다. 영국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겠네요. 전 먼 나라 이웃 나라 때 요 헨리 8세 요 부분을 읽고 또 읽고 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부분이. 예전에 영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천일의 예전에 천일의 애니였나? 에릭 바나가 헨리 8세로 나오고 엠블린이 나탈리 포트만이었나로 나오고 그 여동생이 스칼렛 요한슨으로 나왔나? 아무튼 그 작품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시대랑 완전히 겹치는 내용이라서 아울러 보시면은, 근데 이제 대부분 크로멜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은 많이 없는데 이 크로멜이라는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을 다룬 작품인데 엄청 흥미진진한 작품이라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인간은 어떤 책이죠? 이게 전 정말 의외였어요. 왜요? 다소 대중소설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래요? 조금 그래서 상훈 선배가 평소에 읽는 어떤 그런 문학 지도랑은 좀 맞지 않는다 느껴서 되게 의외였어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편의점 인간? 2016년 무라타 사야카가 발표한 작품이고, 이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에서는 100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판매량을 보인 굉장히 이제 이것도 어떤 되게 되게 아이코닉한 작품인데요. 이거의 특징은 약간 저희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가 점점 이제 경제 발전이 끝나가고 점점 이제 하강곡선을 그려가는 어떤 그런 감소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대도시와 이미 발전 시대 때 발생한 대도시와 거기서 소외되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되게 비인격화되고 비인권화되는 어떤 그 한 인물을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한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조형해낸 작품인데 네. 그게 그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뭐 10년 일본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뭐 10년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맞서서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아가야 될 어떤 문제를 네. 되게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일단 읽었을 당시에도 굉장히 어떤 충격적이었고 근데 게다가 또 짧아요. 그래서 읽기도 네. 좋은데 어떤 그 인간소의 그 모습을 너무 막 그 적나라하고 막 너무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서 보고 네. 이 작가는 나중에 크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도 일본 문단에서도 올해도 노마무네상을 타고 예, 아무튼 맹활약하고 있는 작가라서 아무튼 앞으로도 귀추가 되게 주목되는 작가.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이렇게 작가와 책 소개받는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서 둘이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민경 편집자님이랑 아니 이르노의 사건을 오늘 우리 유 편집자님이 골라오셨는데 이거 읽어봤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책. 뭐 그랬거든요. 사실 정말 문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니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은 몇 년도에 읽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노벨문학상 야근을 저희가 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2022년에 수상 딱 하실 때 그때 저희 회사에서 나온 아니에르노 책이 이 사건이란 책이랑 다른 책이 있었는데 네. 사건부터 먼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10시 넘어서. 제일 얇으니까 이제 먼저 손이 갔겠죠. 네. 그러고 그날 밤에 다 읽고 2시간 정도면 다 읽거든요. 네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천장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슨 체험을 하나 했다. 너무 뾰족하게 책이 나를 찔렀다 하면서 맞아요. 충격을 받아서 천장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말 그대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맞아. 이거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 독서 행위 자체가 그냥 사건이에요. 네. 저도 이제 너무 이게 얇아서 아싸 하면서 요거는 그렇죠. 내가 오늘 읽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도 야근을 하고 폈더랬죠. 그랬더랬죠. 저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저는 이제 출산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온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맨정신으로 못 읽겠다. 집에 있는 약간의 그 음주를 조금 동원해서 네. 마저 이렇게 읽으려고 애썼던, 정말 애썼던, 저도 이거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충격과 경이로움이, 또 그 임신이라는 단어가 불어로 그로테스크, 그로스, 그런 거랑 같은, 게 비슷한 알파벳이라면서요. 그래서 더더욱 조금, 참, 이 경이로, 정말 이 신성한 어떤 임신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아니에르노에 대한 작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일단, 앞서 말해주셨듯이, 이거를 편집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이랑 이제 전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부 이제 여성 동료분이었는데, 전부 얘기를 했어요. 네. 보통 책 만들 때 다 일이니까는 작품에 대한 평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일로서 접근하는데 다들 이제 저를 붙잡고 어떻게 이런 책이라는 책이 그걸 다 얘기해줬던 책이라서 또 되게 기억에 남는 작품인데 여하튼 이제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의 어떤 그 특성을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이면 단번에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글쓰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노벨 문학상 선정 이후로 스웨덴 할리먼에서 얘기한 것인데 개인의 기억에 깃든 근원과 소외 그리고 집단적 억압을 드러내는 용기와 냉철한 예리함. 그리하여 이를테면 칼 같은 글쓰기라고 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예리한 글쓰기로 개인적 경험과 어떻게 보면 치부나 어떻게 보면 되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써내는 작가라는 점을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에르노는 본인이 경험한 것만 쓴다면서요? 네. 참, 네. 그래서 더욱더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1940년 9월 1일 그다음 프랑스 릴본에서 태어나 로르망디 이부토에서 성장했고
했고 루앙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중등학교 교사, 대학 교원 등의 자리를 거쳐 문학교수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부분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자리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과 함께 민음사에서 나온 그들의 말 혹은 침묵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그거는 이 아니 에르노의 성장사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정말 교육받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아무런 무산계급으로서 네. 노동자 계층에서 아무런 교육적이나 어떤 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자신이 어떤 성공을 해가는 어떤 거기서 오는 불안감, 내가 혹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잘못해서 우리 자신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혐오하면서도 애처로워하는 부모님처럼 될까봐 되게 그걸 그 자기 혐오 같은 어떤 그 공포감을 굉장히 갖고 있는 네. 심정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작가의 어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 어떤 그 노동자 계급에서 출세한 어떤 네. 지적으로 출세한 어떤 사람이 가지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어떤 계급적 의식에 네.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 항상 있는 게 이 작가의 어떤 특징 중 하나고 이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월이라는 작품이 가장 그 당시 널리 팔리고 이제 대표작으로 언급이 되는데 뭐 여기 보듯이 뭐 부커상 후보에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네. 그 단순한 열정, 뭐 부끄러움이라고 해서 약간 그분이 탐닉, 약간 네. 좀 그 불륜 경험을 되게 적나라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쓴 작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저작권이 없던 시절부터 나와서 약간 야한 작품이라는 어떤 그런 포지셔닝으로 많이 팔았었는데. 그래요? 예.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약간 그런 예, 어떤. 예전에는 그렇게 약간 여러 출판사가 약간 저작권 없이 막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 적나라함이 그 어떤 성애적인 묘사에 약간 좀 치우친 작가라는 이미지가 한때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아까 보면 계급적인 불안감 이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그 근원적인 그 고통을 함께 그 표현해내는 작가라는 점을 유념해 두시고 작품을 살펴보면은 모든 작품이 이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나아가는구나를 직감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유상호 편집자님이 이 책을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은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과 경이를 볼 때 정말 제가 읽거나 뭐 편집한 책 중에서는 가히 압도적이었던 맞습니다.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분량은 진짜 88쪽인가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울프홀 같은 거 다 합치면 한 1000페이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 너무 얇지만 그 밀도가 너무 굉장해가지고 정말 그 자체로 경이와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얇은 그 두께 안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가 너무 이제 경이로웠고 네. 일단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고 저급한 진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아니 에르노 문학의 가장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쓰기가 가장 또 어려웠다고 아니 에르노 스스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임신 중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뜨겁고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이분이 경험하던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더라고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범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암암리에 막 불법 시술을 받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도 그려져 있던 것처럼 자신도 이게 어떤 법적으로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감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기에게도 너무 끔찍하고 무거운 경험인데다 사회적으로도 너무 편견이 생기는 거라서 감히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침묵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과거의 억압과 그다음에 그런 나쁜 제도를 영속시키는 동조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침내 2000년에 이르러서야 이거를 고백을 한 거죠. 용감하게. 그래서 그 아니 에르노의 어떤 문학적 특성이나 아니 에르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작가적 세계관 이것을 가장 오롯이 그 다음에 글쓰기 자체로 표현해낸 작품이라서 저는 이거를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진짜 이 책을 보면 단순히 어떤 그 임실 중절에 대한
막 끔찍한 과정, 이렇게 범법에 대한 부분의 죄 이런 걸 떠나서 계급과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사회에서의 위치, 네. 다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우리나라 한 1980년, 90년의 사회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때 배경은 1963년인데, 네. 우리가 한 30년 앞선, 30년 앞선 그런 사회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재밌게는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쭉 어떤 선정 이유로 해주신 굉장히 평가를 멋있게 해주셨는데, 네. 이상의 네.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김민경 편집자님이 읽으셨을 때는. 네. 가장 쓰기 힘들었다는 말이, 아니 에르노가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만 쓰는 작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자기의 20대 때 일어난 일을 40, 50이 돼서야 고통스럽게 다시 꺼내보는 그 과정들이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구체적인 묘사보다 그걸 다시 꺼내야만 했던 그 심정, 네. 그 힘겨운 이 글쓰기가 굉장히 힘겹다라는 거를 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읽는데도 너무 힘들고 아주 날카로운 침 같은 걸로 심장을 탁 찌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독침에 찔리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책이 손이 뻗어나와서 막 움켜쥐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논제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주제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논제점들이라서 저는 이거를 고통스럽다고 외면하지 말고 맞아요. 네네. 계속 추천을 하고 다녀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양가 감정이 드는 게 다시 읽을 엄두가 안 나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프랑스 하면 지금은 어떤 그러니까 가족 제도와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용적인 사회라고 알고 있는데 네. 63년만 해도 정말 우리 유교적인 어떤 엄격한 잣대, 도덕적 잣대를 갖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굉장히 좀 놀랐었어요. 요 한 단락이 이 책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네. 막연하게 내가 태어난 사회계층과 내게 일어난 일을 연관지어 생각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가정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첫 번째 수혜자였기에 나는 공장이나 상점 계산대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바칼로레아 합격도 프랑스 문학학사 학위도 알코올 중독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임신한 여자아이가 상징하는 가난이 물려주는 운명을 따돌릴 수는 없었다. 관계 때문에 나는 다시 따라잡혔고 그때 내 안에서 자라나던 무언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실패라는 낙인이었다. 지금 이 관계는 제가 이제 단어를 조금 쓰는데 그러니까 자유연애가 되게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어떤 그 계급을 좀 넘어서는 어떤 성공을 지향하는 한 여자의 삶에 크나큰 걸림돌이 됐다는 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좀 알코올 중독 같은 어떤 정말 그런 취급을 받는 그 임신을 겪는 한 여자의 분투기. 굉장히 시작은 되게 멋졌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 모든 걸 표현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교수가 불문학 과의 이제 교수가 이 책 한번 학생들 읽어봐요 하고 저희 추천을 했더니 남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화를 내면서 교실을 박차고 나갔다고 이런 받아들이기 좀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바로 아니 에르노 문학의 미덕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네. 분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문을 박차고 나가게까지 하는 문학이 얼마나 네. 힘 있는 건지를 정말 이거는 아니 에르노의 글쓰기나 그 문학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저희가 몰랐거나 어떻게 되면 경직돼 있던 어떤 부분을 정말 무슨 야구방망이로 후려치듯이 할 수 있는 문학이 굉장히 드문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한 이 작품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은 이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대표 작품이야. 읽어봐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기가 참 어려운 작품이지만 네, 네. 저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맞아요. 이 책을 네.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뭐 어떤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죠. 아마 그때 한국에서도 그 임신 중정과 관련돼서 네. 되게 법과 관련된 어떤 논의가 되게 활발했을 때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그거 자체를 어떻게 말하는 게 또 되게 또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드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아니엔로의 거의 전 작품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작품이랑 저희가 계약한 또 다른 작품 2개만 딱 계약이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냉큼 이거는 진짜 미친 작품이다. 이건 해야 돼. 오히려 이제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래왔듯 임신 중절이 나쁘기 때문에 금지되었는지 아니면 금지되었기에 나쁜지를 규정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법에 비추어 판단했고 법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묵직묵직한 메시지들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요. 네. 아니 이 아니 에르노의 이 사건 좀 더 어떻게 좀 읽으면 더 감동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지, 네, 다채롭게 읽기 위한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읽어주신 부분이 거의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저 잘 뽑아낸 거죠. 네. 네. 그 여성과 계급적인 네. 문제를 아울러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너무 정확하게 포착해낸 부분이라 그걸 아까 읽어주신 부분이 딱 정말 이 작품을 요약해 주는 것 같고 네. 이 작품과 관련해서 좀 더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2021년 이제 네. 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오드리 디완 감독의 레벤느망이라는 작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화화 됐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드리 디완 이 감독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각색을 했는데 되게 이 소설 자체를 엄청 충실하면서도 영화적으로 완벽히 잘 각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보는 내내 막 너무 손에 막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막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서운 느낌을 정말 영상으로 잘 살려낸 작품이라 이게 그린 것보다 이게 더 충격적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영화화된 작품이 있어서 아울러 보시면은 네. 또 다채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불어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어떤 작가로서 프랑스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아니 에르노와 같이 논의됐던 작가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랭스로 돌아가다라는 책을 쓴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과 계급의 문제를 또 같이 아울러서 살핀 아마 이분이 사회학자인가 그럴 텐데 이분은 사회학적으로 되게 분석한 자서전 같은 책이 한국에도 출간되어 있는데 네. 이것과 그 다음에 에드와르 루이라고 해서 에디의 끝이라는 책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 정체성과 계급을 같이 아울러서 쓴 어떤 자전적인 소설이라서 이 작품들도 같이 아울러 보시면은 네. 어떤 이제 프랑스 사회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그냥 잠시 내려놓고 살았던 어떤 뭐 잠시 그냥 살아가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어떤 계급이나 성 문제에 대해서도 더 다채롭게 보면서 네.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점이 지금 부족하고 네.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나라는 어떤 고민거리를 네. 안겨줄 수 있는 네. 책들이라서 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논쟁적인 것들을 계속 확대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을 좀 담아내는 책들 좀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한 편집장님 저번에도 이제 약물 중독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던 우리가 적도 있었고, 이런 분이었구나. 네. 자, 2025년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우리 유상원 편집자님의 추천책은 아니 에르노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작은 서점 연말 특집 21세기 최고의 책. 자, 민음사의 유상훈, 김민격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경 편집자의 21세기 최고의 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제가 고른 책은
2003년에 출간된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하고 다녔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하고 다녀서 네.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뻔한 대답이다. 아 진짜요? 그랬는데도 결국엔 저는 이 책으로 돌아올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책 외에 또 아까 유상은 편집자님처럼 후보군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 네. 사이에서 고민하셨어요? 저는 사실 1초 만에 떠오른 책은 이견의 여지 없는 해리포터였는데요. 아 진짜 해리포터가 있었네. 네, 비겁한 선택이었죠. 아 왜요? 누가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그 방패 속에 숨고 싶었던 아니 뭐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이런 책들 뭐 그런 책들을 우리가 예 강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최초 출간 1998년이라 아쉽게 제외되었습니다. 아 맞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얘기한 책들이 1990년대 네, 책이군요. 제가 대학교 때.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가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25년까지 딱 국한하니까 이게 조금 더 좀 숙제가 어려웠겠네요. 굉장히 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 10년 정도 저희가 좀 더 여지를 드렸으면 더 후보가 많았을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기 말에 있는 작품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 작품으로 할까 찾아보면 그렇군요. 90년대 후반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해리포터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네. 또 다른 책은 아니요. 이렇게 두 개뿐인데 감히 제가 말하자면 제가 해리포터는 사실 설명을 안 드려도 문학사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저는 눈물을 마시는 새입니다. 아니 지금 이영도의 눈물을 마시는 새 사실 지금 해외 문학 편집자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일과 관련 없이 뽑으신 책이네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전 세계인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전 세계인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요? 네. 이영도 작가님 이 눈맛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출간물 중에 가장 최고액으로 선인세를 받고 팔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에서 네. 영상화를 준비 중인데요. 맞아. 그 영상화를 하고 있는 메인 아티스트가 이안 맥케이그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해리포터 같은 영화의 메인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아티스트예요. 그분이 톨킨을 읽는 반지의 제왕, 듄, 그 다음이 눈물을 마시는 새다라는 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뭐 미국, 독일 뭐 수십 개국에 이제 판권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한 출판사에서는 손수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낸 편집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네. 꼭 출판사에서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들어올 만큼 단연 21세기 이후에는 최고의 판타지 소설이며 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미 세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최고의 책으로 평가를 받았다기보다 앞으로 더 주목받을 어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게임 같은 또 다른 장르로 막 확장성이 네. 보이는. 그러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아마 영상 작업까지도 추후에 네.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작품은 뭐 저희가 정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세계관을 열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이게 주식으로 치면 굉장히 촉망받는 성장주네요.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딱 타이밍이 네. 그렇네요. 네, 매수하기에는 4권이나 돼가지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읽어봐야 되는데 조금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4권을 다 읽으신 거잖아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쏙쏙 읽히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1권에 약간 이 세계에 진입할 때 여기가 어디지? 좀 낯선 곳이네 하는 네. 그 느낌만 지나고 나면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으실 그 정도예요. 거예요. 네. 아니 유상은 편집자님 너무 얼굴이 막 상기되면서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어요. 네. 네. 빠져들고 계시는. 너무 과장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읽어보셨다고 네, 그러셨는데. 네. 페이지 터너.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영도 작가가 우리나라 어떤 판타지 소설의 네. 대가.
대가이며 네. 최고이시고 유일자이시고 단독자이시다. 약간 팬심이 지금 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네. 가장 사랑하는 작가님이고요. 그 드래곤 라자로 맞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90년대 그죠? 후반 하이텔 시절에 연재를 하신 네. 데뷔작 드래곤 라자가 있는데요. 네네. 이때 엄청난 돌풍이 그쵸. 일어나서 서점에 네. 막 줄을 서서 사고 엄청나게 네. 많은 판매를 했던 이게 작가님이신데 PC통신에 연재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7개월간 12권 분량을 광폭 연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PC통신 세대 아니시죠? 저는 PC통신. 네네네. 저는 하이텔 천리안 뭐 이런 거. 저 이거 하이텔로 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드래곤 라자가 이제 올라오는 날에는 막 접속 잘 안 되고 막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서 막 그 정도로 열풍이었는데 그 작가분이세요. 네. 경남 출생하셔서 지금도 네. 경남에 살고 계신데 네. 아주 특기할 만한 지점은 은둔 자세요. 그래서 뭐 본인을 노출하시는 인터뷰나 아니면은 팬사인회 뭐 아니면은 해외 도서전 초청 이런 제의가 와도 거의 다 거절을 하시는 정말로 나는 작품으로만 이야기하겠다 하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엄청 길게 장편들을 많이 쓰셨는데 퓨처워커, 뭐 폴라리스 랩소디, 뭐 오버 더 초이스 시리즈 같은 게 있고 피를 마시는 새가 눈물을 마시는 새 후속작이거든요. 그건 8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해 11월 지난달에 7년 만에 어스탐경의 임사전원이라는 신작이 나와서 또 엄청난 판매를 일으키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고 딱 작품으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셔서 되게 멋있는데요. 그 자체가. 저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물을 마시는 새. 네. 이 책이 21세기 최고의 책이니요. 뭐 지금 뭐 다 말씀하셨지만 질문이 뭐 공식 질문이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렇게 세간의 평가를 받는 것 외에도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가장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읽으셨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는 소설이에요. 네. 밀란 쿤데라가 100년의 고독이 나왔을 때 한 말을 살짝 바꿔서 제가 인용을 하자면 책장에 눈물을 마시는 새를 꽂아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저는 사실 판타지 소설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네네네. 제가 읽은 판타지 소설이 이용도 선생님 작품이랑 해리포터 딱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히 판타지 소설이 최고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판타지라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모든 문학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거는 정말로 저의 문학 지도였던 근간을 만들어준 그렇군요. 엄청난 소설이다. 어떤 한 카테고리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이건 전체로 봤을 때 그냥 짱이다. 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짱 먹는 책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왠지 유상훈 편집자님이 골라왔을 것 같은 아니 이런 판타지 소설 그쪽 계열이 좀 아니시구나, 그렇죠? 저는 우울한 인간들 좋아해서. 네. 어떤 이야기예요? 줄거리 좀 대략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4권짜리에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소설인데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 가상의 영토에 서로 다른 4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인간, 도깨비, 그리고 약간 뱀 같은 인간과 흡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가진 나가라는 종족. 네. 그리고 한 2, 3m 되는 거대한 닭 같은 조류 같은 레콘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네. 이렇게 4종족이 사는데 인간한테는 유일하게 다른 종족 외에 다른 종족한테 가지지 못한 게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국이 있었는데 어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왕이 없어져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좀 분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다시 한번 인간이 왕을 찾아서 대통합을 이뤄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이 영토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셋이 하나를 상대한다. 그 엄청나게 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 종족이 뭉쳐야 한다라는 오래된 말인데요. 네. 이 말에 의해서 인간 케이건 드라카가 지휘하는 아래 인간 레콘 도깨비로 구성된 팀이 왕을 다시 만들어서
왕국을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랑 나가가 지금 그 완전 경계선을 세우고 네.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예. 나가의 영토로 들어가서 한 나가를 구출해 와야 되는 미션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사, 종족 간 갈등, 네. 더불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종합 대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지금 얘기 듣는데 이건 정말 게임화 되면 대박이겠는데요? 게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소설 같은데 서사가?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비주얼 아티스트 이완 맥케이그가 네. 크래프톤이랑 합작을 해서 이걸 그래픽으로 먼저 보여주는 네. 그래픽 노블 한계선을 잇다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시면 그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두고 보면 재밌겠네요. 그럼요. 가이드북 같은 책이 나와 있어요. 다 적어놔요. 우리 한계선을 둘은 지금 한계선을 읽다. 네. 이상은 편집자님이랑 저는 지금 약간 이렇게 홈쇼핑에 책을 네. 지금 사야 되는 보면서 사야 되는 그 어떤 독자 입장에서 네, 지금 근데 사실 뭐 엄청 생소한 단어들 제가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네.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같이 처음부터 읽으시면은 안에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요? 네. 그 무슨 아까 드래곤 라자 이런 거를 전혀 접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해가 가는. 심지어는 판타지 소설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셔도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민경 씨가 산 증인이신 거를 사실. 네, 맞아요. 저도 그 판타지 문법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전 전혀. 막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 중세 유럽의 느낌, 뭐 북유럽 신화 같은 걸 차용하잖아요. 그건 좀 필요하죠. 그 어떤 그런 그 지식들이 좀 있으면 더 재밌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의 판타지 신화 소설은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 요정이 나오고 엘프가 나오고 뭐 말 타고 활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마새가 최고의 책이 된 이유. 그 세계관과 다른 아예 처음 보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국 작가인데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신화 같은 게 묻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한국적인 것이 읽다 보면 당연히 한국 사람이 썼으니까 군데군데 들어가 있긴 해요. 뭐 도깨비가 그 한국 도깨비거든요. 씨름 좋아하고 그 유쾌하고 이런 한국 도깨비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막 마립감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한국 신화랑도 사실은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마시는 새만을 위한 독창적인 세계관이 나와 있고 그거를 만드신 거예요. 세계를. 종종 내게도 사실은 이거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독창적인.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독창적인 새로운 세계관을 만드셨다는 게 사실은 판타지 소설 안에서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으로 대표되는 세계가 있고 듄, 저희가 요즘 굉장히 영화로 많이 사랑하고 있는 듄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물을 마시는 세계관이 독립적인 세계관 하나 만드셨다. 거기서 사실은 최고의 책이라고 꼽을 만하다. 21세기 이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렇게 판타지 소설에서 세계관을 만든 책은 희귀하거든요. 유일무이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지금 책을 지금 완전히 저는 쏙 빠져들었어요. 다 반지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런데 그런 독창적인 세계관 이런 거 다 잊으셔도 되고 그냥 너무 재미있습니다. 약간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저는 약간 그런 있어요. 당연히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왕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이영도 작가님이 굉장히 진지하면서 또 아주 독특한 유머 코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분의 책들이 다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머도 좀 이해가 되는 선인가요? 그럼요. 약간 좀 먹물 개그라고 할까요? 그래요. 먹물 개그. 아카데믹한 개그. 좋네. 같은 것들을 해주시고 촌철살인 이런 느낌의.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2003년에 출간되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페미니즘 소설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나가라는 종족은 알을 품는 네. 그 알로 태어나는 그 종족인데요. 모든 가정에서 여성이 지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가주, 집안의 주인이 되고 남자들은 뿔뿔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예. 여성들이 가문을 대를 잇는 그런 성구원적인 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2025년에 새로운 독자들을 다시 읽어도 오히려 심지어는 그런 거에 굉장히 섬세하고 그 PC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도 읽으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이고 막 싸움 많이 나오고 무협지 같은 책이 아니에요. 아니라. 네, 굉장히 무결의 책이라고 지금 지금 네. 지금 여태껏 그 최고의 책 뽑은 우리 연사들 중에서 가장 몰입력 있게 설명을 하신 최고의 오늘 연사입니다, 진짜. 네, 그러면서도 와, 네. 그 종족 간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기예요. 왜냐하면 그 종족들끼리 왕국을 다 돌면서 영토를 돌면서 무언가를 찾는 내용이니까 네. 그 묘사도 정말 압도적이고 네. 하늘치라는 가상의 동물이 나오는데 구름처럼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데 그 위에 도시 하나가 올라갈 만큼 큰 물고기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내가 생전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설정을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해서 기가 막히게.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네. 만들어 주시는 또 다른 우리 어떤 K 문화를 또 이끌어갈 저게 어떤 원형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 눈맛에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목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야, 이것도 저 정말 멋진데.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점점 얘기가 와, 그러면 네. 짧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안에서 이제 네. 옛날 이야기가 예. 있는데 그 중에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네. 네 마리의 형제 새가 있어요. 네. 피, 눈물, 독약, 물을 마시는 새. 근데 그 중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가 가장 빨리 죽는데요. 왜 그럴까? 왜냐면 몸 안에 둘 수가 없어서 흘려내보내는 가장 해로운 눈물을 마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가장 아름답게 운다고 해요. 그렇게 눈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마셔야 하는 위치. 그게 바로 왕입니다. 진정한 왕은 눈물을 마시는 새가 되어야 한다.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왕관의 무게를 왕관의 글쎄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제목이 눈물을 마시는 새. 왕을 찾아라. 눈물을 마시는 새를 찾는 내용입니다. 군주처럼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통치를 좀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좀 필요한. 그러니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 그렇네요. 그리고 피를 마시는 새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후속작이 피를 마시는 새인데요. 피를 마시는 새는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문 밖으로 흘리고 싶어하지 않는 귀중한 것인 피를 마시는 새, 네. 피를 마시기 때문인데요. 네. 그건 또 흑화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폭군. 그래서 네. 왕이 될 자가 눈물을 마시냐, 피를 마시냐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을까? 지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빠져들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해서 사실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갈증이 나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일단 읽어봐. 일단 읽어봐. 막 이런. 제발 한번 읽어보셨으면 그런 표정으로 지금 계속 우리에게. 종합소설이라고 적어. 21세기 최고의 책입니다. 지금 유상훈 편집장님 난리 났어요. 막 다 적고 계세요. 막 뭔가. 저도 꽤나 책을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고전도 읽고 컨템포러리 책도 읽고. 그런데 왜 최고의 책으로 꼽았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정말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 말씀 너무 잘하신다. 진짜 오늘 무릎을 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21세기 최고의 책 이용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영도 작가님도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영도 작가님 꼭 이거 방송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건너 저 같은 열렬한 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팬들
팬들이 워낙 또 이게 결속력이 단단해서 팬들이 같이 또 책을 만들고 뭐 이런다면서요. 맞아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앞서 유상훈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아니 에르노의 사건. 네. 자, 우리 두 권의 책 21세기 최고의 책으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덕분에 올해 이 독서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민음사의 김민경, 유상훈 편집자님 두 분께 한 해 고생하셔서 감사해드리고 또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애니아의 May It Be 띄워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ay it be